새벽 5시 반. 온 마을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작은 기와집 하나에 불빛이 켜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 닭이 한 번, 2번 울었다. 춘덕은 눈을 떴다. 알람도 전화벨도 없었다. 그녀의 몸이 먼저 장날을 기억했다. 매주 반복된 리듬이 몸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허리를 일으키는 순간 관절이 덜컥거렸다. 수시는 무릎을 손바닥으로 쓸며 춘덕은 오래된 담요를 정리했다. 오늘은 장날이지.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다. 방 안은 차가웠다. 한쪽 벽에 걸린 달력은 지난달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에서 춘덕은 천천히 하루를 준비했다. 옷장을 열자 오래된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남색의 칠이 조금 벗겨진 단추. 목덜미에는 세탁비누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옷을 손으로 쓸며 입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옷을 입은 날마다 오늘은 더 젊어 보이네. 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화장대 위엔 오래된 립스틱이 하나 있었다. 딸이 서울로 떠나던 날 작은 봉투에 넣어 건네준 것이었다. 엄마, 가끔은 예쁘게 하고 나가요. 그때의 딸 얼굴이 떠올랐다. 립스틱을 조심스레 열고 입술에 발랐다. 색은 바랬지만 붉은 빛은 아직 살아있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 그 주름 사이사이로 살아온 세월이 비쳤다. 춘덕은 거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사람은 봐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지. 부엌으로 내려가 가스불을 켰다. 냄비에 밥을 데우며 김치 한 조각을 꺼냈다. 찬밥 냄새의 방 안이 금세 따뜻해졌다. 식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다. 남편의 사진이었다. 여보, 오늘도 다녀올게. 춘덕은 조용히 사진을 향해 인사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낯설지 않아서 더 그리웠다. 밥을 먹고 나서 텃밭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별이 하나 남아 있었다. 텃밭의 흙은 차가웠지만 손끝이 닿자 익숙한 따뜻함이 전해졌다. 이슬이 맺힌 상추잎을 손으로 조심스레 떼며 춘덕은 말했다. 오늘은 상추가 참 좋네. 깨씹도 몇 장 따서 함께 담았다. 비닐봉지 속에 채소가 가득 차자 마음도 조금 채워지는 듯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녀에겐 기도와도 같았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고독도 외로움도 잠시 멀어졌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돌아온 순덕은 손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머리칼 사이로 하얀 새치가 비쳤다. 손끝으로 머리를 쓸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머리도 이제 많이 늙었네. 그러나 거울 속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다. 나이보다 단단했고 무엇보다 여전히 삶을 향한 의지가 있었다. 외투를 챙기며 순덕은 가방을 들었다. 가방 속에는 상추와 깨씹, 손수건 하나, 그리고 10,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다. 그 손수건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장에서 사준 것이었다. 감촉이 낡았지만 손에 쥐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가방을 꼭 쥐며 말했다. 오늘도 잘 다녀오자. 문을 여니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자갈이 밟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이 아직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다. 가로등 아래로 김이 흩날렸다. 손으로 입김을 막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살아있네.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정류장에는 이미 몇몇 할머니들이 서 있었다. 보따리, 손수레, 짐꾸러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춘덕이 할매 왔네. 오늘도 빠르네, 어째. 늦으면 자리 없어. 짧은 인사 속에도 정이 흘렀다. 이 사람들은 이제 피보다 더 친한 가족이었다. 남편이, 자식이, 친구가 없는 그들에게 장은 함께 살아가는 마지막 무대였다.
멀리서 버스 불빛이 다가왔다. 안개 속을 뚫고 오는 헤드라이트가 마치 세상을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버스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매들 또 오셨네요. 안 오면 장이 삐지지. 누군가의 농담에 웃음이 번졌다. 준덕은 짐을 들고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박 기사가 짐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오늘도 안전 운행 부탁혀. 그라죠. 할매들 태우는 날은 제일 조심해야지요. 버스 안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창문에는 김이 서리고 좌석마다 손때 묻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엔진이 울리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순덕의 가슴도 함께 뛰었다. 새벽의 논길을 따라 버스가 흔들렸다. 창밖에는 아직 잠든 들판과 붉은 빛으로 번지는 새벽 하늘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얼굴을 기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길을 내가 언제까지 탈 수 있을까? 그 물음에는 두려움보다 감사의 마음이 더 많았다. 버스는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싣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달리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익숙한 온기가 돌았다. 차창 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들판의 물안개 사이로 아침 해가 고개를 들고 있었다. 버스가 언덕을 오를 때마다 바퀴 밑으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할머니들의 웃음이 섞였다. 저번 주엔 안 보였더만 어디 갔노? 감기 좀 걸려서. 그래도 장은 빼먹으면 안 되지. 아이고, 그 나이에 감기라니. 이젠 약 잘 챙겨야지. 준덕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이런 대화는 음악 같았다. 누군가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 걱정이라는 건 이 나이에 흔하지 않은 일이다. 준덕이 할매, 손주는 언제 봤어? 옆자리 박 할매가 물었다. 한 달 전에 서울서 내려왔었어. 그럼 좋았겠네. 그렇지. 근데 뭐, 다 바쁘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쓸쓸함이 번졌다. 창밖을 보니 들판 끝으로 트랙터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인생도 저러했지 생각했다. 느리지만 멈춘 적은 없던 세월이었다. 버스는 산을 넘어 들판을 가로질렀다. 양쪽 창으로 비치는 풍경이 달라졌다. 왼쪽엔 논, 오른쪽엔 산. 그 사이로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갔다. 저 새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준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옆자리에 박 할매가 되었는지 고개를 돌렸다. 저기 멀리 바닷가로 가지 않겠나? 그렇겠지. 그래도 우리는 여길 못 떠나지. 둘은 눈을 마주보고 웃었다. 그 웃음엔 오래된 체념이 아니라 묘한 평안이 있었다. 버스는 다시 고요 속을 달렸다. 뒤쪽 자리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의 수다가 이어졌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학교 상 받았다, 아이가. 뭔 상인데? 그림 그리기 대회. 와, 그거 대단하네. 할매 닮아서 그렇지 뭐.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웃음이 창문에 부딪혀 다시 돌아왔다. 준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낯선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온기였다. 한참 후 버스가 잠시 멈췄다. 좁은 시골길 한쪽에 서 있는 젊은 남자가 손을 흔들었다. 기사님, 저 좀 태워주이소. 박 기사가 창문을 내렸다. 오늘은 장날이라 안 되겠소. 자리가 다 찼다.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렸다. 할머니들이 동시에 말했다. 아까운 청춘이네. 저 나이 땐 우리도 그랬지. 잠시 후 버스가 다시 움직였다. 준덕은 그 남자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무거운 쌀자루를 지고 뛰어가던 모습. 땀방울을 닦으며 오늘은 잘 팔았다. 웃던 그 표정. 그때의 기억이 눈시울을 적셨다. 준덕이 할매, 울기는 왜 울어? 박 할매가 물었다.
그냥 생각 좀 했어. 옛날 생각. 응. 옛날엔 참 열심히 살았지. 지금도 그렇지.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거야. 그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살아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지. 버스는 이제 시장 근처로 다가가고 있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좌판을 펴는 손, 짜증 섞인 목소리, 호객을 준비하는 상인들의 웃음. 하나하나가 리듬처럼 들렸다. 이 소리가 좋아. 순덕이 말했다. 무슨 소리? 사람 사는 소리. 그게 살아있는 거지. 박 할매가 웃었다. 그럼 오늘도 살아있네, 우리. 버스가 멈추자 기사가 외쳤다. 할매들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아요. 할매들 덕에 일하죠, 뭘. 그 짧은 인사에 서로의 하루가 묻어 있었다. 순덕은 조심스레 버스에서 내렸다. 지면에 발을 딛자 발바닥을 타고 진동이 전해졌다. 그건 흙의 온기, 삶의 온기였다. 시장 입구로 향하는 길은 좁고 복잡했지만 그 혼잡이 오히려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시장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생선 비린내와 기름 냄새, 갓 찐 떡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뒤섞였다. 그 냄새들은 사람 냄새와 닮아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였다. 순덕은 천천히 걸었다. 한쪽에서는 장대를 들고 소리치는 상인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사탕을 들고 울었다. 그 소란이 좋았다. 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살아있는 소리였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순덕의 자리가 있었다. 매주 같은 자리. 그늘 아래 바닥은 그녀의 손대로 반질거렸다. 비닐을 펼치고 상추와 깨잎을 조심스레 놓았다. 잎을 펴고 모양을 맞추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오늘도 잘 팔리겠지. 혼잣말이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에는 하루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옆자리에는 박 할매가 자리를 폈다. 순덕이 할매, 또 왔네. 그라제. 여기 안 오면 심심해서 못 살지. 둘은 나란히 앉아 좌판을 정리했다. 깨잎을 다듬으며 박 할매가 말했다. 요새 팔이 아파서 큰일이야. 나도 그래. 근데 집에 있으면 더 아파. 그라제. 장에 나오면 사람 보고 웃고 그게 약이지. 두 할머니의 대화는 짧지만 진했다. 삶이 오래 묵어 깊어진 사람들만의 말투였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5일장의 골목이 북적였다. 장날은 마을의 축제이자 늙은 이들의 안식이었다. 순덕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할매 상추 싱싱하네. 그럼 오늘 아침에 땄어요. 2단 주이소. 예, 조금 더 드릴게요. 그녀는 봉지를 묶으며 말없이 웃었다. 돈보다 이런 대화가 더 값졌다. 그건 필요한 사람으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시장의 햇살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순덕은 좌판 위에 손을 얹었다. 손끝이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살아있네. 그 말에는 이 하루를 다시 살아낼 용기가 담겨 있었다. 햇살이 천천히 시장 위로 번졌다. 아침의 공기가 따뜻해질수록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시장 안쪽 좌판마다 김이 오르고 생선의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다. 순덕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5일장은 살아있었다. 누군가는 새 물건을 펼치고 누군가는 지난주에 팔던 걸 그대로 놓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냄새를 나눴다. 할매, 이거 얼마예요? 그거는 세 단에 5,000원.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그 아재, 이왕 사는 김에 기분 좋게. 웃음이 오갔다. 그 웃음소리가 장터의 천장을 가득 채웠다. 잠시 손님이 끊기자 순덕은 숨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일을 하던 버릇이 남아 있었다. 팔을 내리고 나면 손가락이 저릿했고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단함은 외로움보다 나았다. 일을 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박 할매가 다가와 물을 건넸다. 준덕아, 물 좀 마셔. 고마워. 근데 너도 얼굴이 빨갛다. 나이 먹으니 피가 위로만 올라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물을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동시에 가라앉았다. 요즘은 집에 가도 조용하지. 응, TV도 안 켜. 틀면 괜히 더 외로워. 나도 그래. 그래도 여긴 사람이 많잖아. 박 할매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다행이야. 시장 건너편에서는 다른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대학 갔대. 어디로? 서울대래. 세상에, 그 집은 복받았네. 우리 애는 직장도 못 잡았는데. 자랑과 한숨이 뒤섞였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살짝 웃었다. 누구의 자랑도 누구의 슬픔도 부럽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안다. 사람의 삶은 다 고만고만한 슬픔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장 안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닭을 잡는 소리, 아이의 울음, 트럭의 경적이 이어졌다. 순덕은 상추를 묶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눈부셔 눈을 찡그리며 웃음이 났다. 그 웃음 속에는 조금의 눈물도 섞여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시장에 나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다. 7년 전이었다. 비가 내리던 저녁, 남편은 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이 뛰어와 말했다. 준덕 씨, 큰일 났어요. 비에 젖은 남편의 신발이 먼저 도착했다. 그날 이후로 순덕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집을 갖게 됐다. 그 집에서 사흘을 울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그녀는 텃밭으로 나갔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비에 젖은 흙을 손으로 뒤집으며 말했다. 이 흙이라도 만지고 싶어. 그 후부터였다. 준덕은 일주일에 2번, 장날이면 꼭 나왔다. 그곳에서는 울어도 괜찮았다. 사람들 속에 섞이면 혼자가 아니었다. 준덕아. 박 할매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생각했지. 응. 근데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그래도 살아야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이 들어 있었다. 준덕은 다시 상추를 손질했다. 손끝으로 잎을 만질 때마다 남편의 거친 손이 떠올랐다. 당신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지.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미련 대신 고마움이 남았다. 남편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다. 정오 무렵 장터의 공기는 눅눅해졌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으러 삼삼오오 흩어졌다. 준덕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장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은 언제 걸어도 같다. 기름 냄새, 막걸리 냄새, 고등어 굽는 냄새가 뒤섞였다. 식당마다 손님이 가득했고, 할매, 들어와요. 오늘 막걸리 좋소. 상인의 외침이 이어졌다. 준덕은 익숙한 칼국수집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칼국수 하나요. 라고 주문했다. 한쪽 구석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있었다. 젊은 부부와 아이가 웃으며 젓가락을 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준덕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딸과 사위, 손주가 떠올랐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가 그림을 들고 뛰어오던 날. 그 환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몇 달간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도시로 돌아간 딸은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다. 준덕은 전화를 걸지 않았다. 딸이 바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무언의 벽이 있었다. 엄마, 나 좀 그만 걱정해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그래서 순덕은 기다리는 쪽을 선택했다. 칼국수가 나왔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면을 한 젓가락 삼키는 동안 가슴 속이 뜨거워졌다. 그건 국물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가가 조금 젖었다. 이게 사는 거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렀다. 누군가 듣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오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졌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다. 한낮의 햇살이 기와장 위를 번쩍이며 반사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얽혀 하나의 커다란 숨결처럼 퍼져 있었다. 준덕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따뜻한 그릇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상추 냄새와 칼국수 국물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그래도 시장은 냄새가 좋아. 혼잣말이 입에서 흘렀다. 집에서는 밥 냄새조차 외로움이었지만 시장의 냄새는 사람 사는 냄새였다. 좌판으로 돌아오자 박 할매가 기다리고 있었다. 밥 먹었나? 응. 맛은 있는데 혼자 먹으니 좀 그렇더라. 다 그런 기라. 그래도 우리 곧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자. 짧은 말 한마디에 위로가 스며 있었다. 준덕은 자리에 앉아 깨씹을 정리했다. 해가 머리 위로 솟자 사람들의 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고무장갑 낀 손이 분주하게 오가고 손님들은 흥정을 했다. 이거 세 단에 5,000원은 너무하지 않소. 그럼 네 단에 10,000원. 허허, 장사 잘하네. 그런 말에도 순덕은 웃었다. 그 웃음이 장터의 공기를 부드럽게 했다. 그때 젊은 여자가 아이를 업고 다가왔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과자가 들려 있었고 여자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할머니, 상추 얼마예요? 한 단에 2,000원이요. 하나 주세요. 준덕은 봉투를 꺼내 상추를 담았다. 손이 멈췄다. 그녀는 여자의 손등을 흘끗 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는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의 자신의 손과 같았다. 딸 같네. 일 많이 하지? 네,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식당 알바해요. 혼자 키워.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지. 나도 그랬거든. 준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맞아요.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준덕은 봉투를 묶다 말고 상추를 더 넣었다. 이거 가져가. 돈은 됐어.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됐어. 나도 누가 도와줬어. 그때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했거든.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준덕은 손을 흔들었다. 고맙긴 나도 내 덕에 옛날 생각났다. 여자가 아이를 꼭 안고 돌아섰다. 준덕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마치 세월이 돌고 도는 걸 보는 듯했다. 세상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잠시 뒤 박 할매가 다가왔다. 돈도 안 받고 그냥 줬다며? 그라제. 애 안고 있더라. 돈도 없는데. 나도 누군가 덕에 살았어. 그냥 마음이 가더라. 박 할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나이 되면 그게 다 복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말보다 깊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요했다. 멀리서 막걸리 집의 소리가 들렸다. 전 한 접시 더요. 막걸리 2잔 갑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박 할매가 말했다. 가자. 오늘은 좀 마셔야겠다. 준덕은 웃었다. 좋지. 오늘은 괜히 마음이 따뜻하네. 막걸리 집 안에는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 기름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웃음소리.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반찬 몇 개와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다. 박 할매와 순덕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주인 김 씨가 다가왔다. 할매들 또 오셨네. 안 오면 장이 심심하지. 그럼 오늘은 서비스로 파전 하나 드릴게요. 그 말에 순덕이 웃었다. 그럼 술이 모자라겠네. 순간 웃음이 터졌다. 그 웃음은 시장의 소란보다 더 따뜻했다. 막걸리 한 잔이 비워질 때마다 순덕의 마음속 먼지가 조금씩 털려나갔다. 순덕아, 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래, 사람 덕분이겠지. 어떤 사람? 그 젊은 아가씨 말이야. 혼자 애 키운다는. 그랬구나. 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 나도 그랬거든. 순덕은 막걸리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때 나는 매일 울었어. 근데 울어도 누가 알아주질 않더라. 그래서 장에 나왔어. 사람이 있는 대로 가야겠더라고. 박 할매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땐 장이 내 숨통이었지. 지금도 그래.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있었다. 장에 있으면 외로워도 외롭지가 않아. 둘은 잔을 다시 채웠다. 자, 우리 살아있는 거 축하하자. 그래, 살아있다는 게 복이다. 두 잔이 부딪혔다. 그 소리가 유리잔의 소리가 아니라 삶의 소리처럼 맑게 울렸다. 밖에서는 햇살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저녁이 오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루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덕은 가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봤다. 붉은 노을이 시장 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 말은 기도가 되었다.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그저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이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살아있는 한 외로움도 복이라는 걸. 그건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순덕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저녁의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다음 장날에도 나와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는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다짐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길었다. 비가 멎어도 공기는 눅눅했고 햇살은 이글거리며 대지를 태웠다. 시장 천장에는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가고 비닐 지붕 밑의 공기는 눌린 듯 무거웠다. 순덕은 그 속에서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몸속 어딘가가 조금씩 마모되는 느낌이었다. 이젠 예전 같지가 않네. 그녀는 상추를 묶으며 혼잣말했다. 옆에 박 할매가 고개를 돌렸다. 무릎도 아파. 응, 며칠째 시큰거려. 한의원이라도 가봐. 가봤자 소용있나. 그냥 늙은 거지. 순덕의 말에는 체념이 스며 있었지만 그 속엔 아직 포기하지 못한 생의 의지가 있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 뜨거워졌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섞였다. 순덕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잠시 눈앞이 흐릿해지더니 몸이 휘청거렸다. 박 할매가 놀라 부축했다. 야, 괜찮나? 어지럽네, 잠깐만.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다. 이봐, 물 좀 마셔. 박 할매가 물병을 건넸다. 순덕은 한 모금 삼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은 여전히 타들어갔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괜찮아. 조금 쉬면 돼. 그녀는 애써 웃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순덕은 밤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꼈다. 며칠 뒤 버스 정류장에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박 할매는 의아했다. 순덕이 할매가 안 오네. 어디 아픈가? 전화해봐야겠다.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이 귓가를 맴돌았다. 이상하네. 박 할매는 불안했다. 시장에 도착해도 순덕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나무 그늘 아래 그녀의 좌판 자리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그 자리는 그대로였다. 한편 시장 안에서는 다른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젊은 상인들이 상인회에 모였다. 요즘 5일장 때문에 손님이 빠져요. 그 할머니들 좌판이 너무 많아요. 우린 월세 내고 장사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길바닥이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순덕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5일장이 삶의 마지막 줄이었다. 상인 회장은 곤란한 얼굴로 말했다. 그분들도 생계가 달린 일이야. 그럼 우리 생계는요?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다음 달부터는 자리 제한을 해야겠어요. 누군가 그 말을 내뱉자 다른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결론은 빠르게 굳어졌다. 며칠 후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무허가 노점 단속 강화. 5일장 노점 좌판수 제한. 박할매는 그 종이를 읽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제 우린 어디로 가란 말이고. 그날 시장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이제 못 나오게 한다 카더라. 진짜라면 우린 끝이지. 누구도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박할매는 순덕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순덕아, 나야. 열어봐라. 잠시 후 안쪽에서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순덕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아, 박할매. 왜 이래? 어디 아픈 거야? 며칠째 몸이 안 좋아서 장에도 못 나갔어. 박할매는 안으로 들어가 순덕의 팔을 잡았다. 방 안에는 약 봉투가 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병원에서 약 좀 타왔지.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괜찮아. 이제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순덕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박할매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장도 못 나가겠네. 그러게. 근데 나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지. 뭔데? 시장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5일장 없애자고 한다며. 그 소문 들었구나. 내가 거기 못 나가면 이제 누구도 우리 얘길 들어줄 데가 없을 거야.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아 말했다. 나는 장에서 살았고 장에서 웃었어. 그게 다인데 그걸 없애면 난 뭐가 되겠노. 박할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순덕의 손을 꼭 잡았다. 두 늙은 손이 맞닿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의 온기가 피어올랐다. 며칠이 흘렀다. 장날 아침 하늘은 흐렸다. 구름이 두텁게 끼고 바람이 축축한 냄새를 품고 있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박할매는 혼자였다. 버스 안에 순덕의 빈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이 자리는 순덕이 할매 자리인데 박할매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버스가 시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시장 정비 계획 안내 무허가 노점 금지. 붉은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박할매는 멍하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이 웅성거렸다. 진짜로 없앤다 카더라. 우린 그럼 어디서 팔라고?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라니 그게 말이 되나? 사람들의 불안이 시장 전체를 뒤덮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고 누군가는 상자를 발로 찼다. 소란 속에서도 박할매는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저 순덕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그날 오후 박할매는 장사를 접고 곧장 순덕의 집으로 향했다. 길가에 핀 개망초가 바람에 흔들렸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느릿한 발소리가 들렸다.
춘덕은 여전히 창백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전보다 또렷했다. 이제 좀 괜찮나? 응, 괜찮아졌어. 근데 나 장 소식 들었어. 그걸 벌써 사람들이 말하더라. 이제 5일장 없앤대. 춘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럴 줄 알았어. 뭐라고? 세상이 변하면 제일 먼저 밀려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거든. 박 할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춘덕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걸었다. 그녀의 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난 그 장이 없으면 안 돼. 그건 나도 알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데가 거기뿐이야. 거기서 팔고, 얘기하고, 웃고. 그게 내 하루였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이제 그걸 빼앗기면 난 어디로 가야 하나. 순간 박 할매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순덕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럼 뭘 할 건데? 한번 찾아가 보자. 상인의 말이야. 순덕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왔다. 이튿날 두 사람은 시장 사무실 찾았다. 그곳은 이미 젊은 상인들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할머니들, 여기서 뭐 하세요? 한 남자가 물었다. 우리가 그 노점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아, 그 일로 오셨어요? 그래, 장을 없앤다 하더라.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정리하는 거죠. 정리라 결국 내쫓겠단 말 아니야? 젊은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시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안전을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춘덕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한테 안전이란 건 사람이랑 부딪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다. 박 할매가 말을 이었다. 우린 돈 욕심도 없어. 그냥 사람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라. 젊은 상인 하나가 작게 말했다. 그건 알지만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춘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이 변했지. 근데 사람 사는 마음은 안 변했을 거야. 그녀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봤다. 그 허공에는 5일장에서 웃던 얼굴들이 어른거렸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장의 바람이 싸늘하게 불었다. 평소 같으면 활기로 가득했을 시장이 오늘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좌판을 걷어내는 소리, 플라스틱 통이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로 사람들의 한숨이 흘렀다. 춘덕아, 이제 어쩔 거야? 몰라.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내가 살아온 자리가 사라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내일은 버스 타야겠다. 어디 가려고? 서울에 딸한테. 박 할매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 먼 데를? 그래. 나도 좀 쉬어야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럼 장은? 잠깐만 쉬었다가 그녀는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춘덕은 집안을 천천히 정리했다. 손끝으로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당신, 나 잠시 다녀올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마치 다녀와라 하는 것 같았다. 춘덕은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시장 쪽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빛은 언제나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멀어 보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그 끝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몰랐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매끈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히터 바람이 벽지를 지나 균일하게 퍼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층수를 알리는 전자음이 유리창에 반사됐다. 도시는 하루의 기계적인 심장을 다시 힘차게 두드렸다. 춘덕은 딸의 집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홀짝였다. 손주가 신고 나간 운동화가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을 보아둔 통에는 반드시 썬 단무지가 깔끔히 담겨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항상 비어 있었다. 질서가 좋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아는 집. 낡은 주름이 설 곳이 없는 잘 닦인 세상이었다. 딸은 한 손으로 커피를,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쥐고 일정표를 점검했다. 엄마, 여기 계시면 병원도 가깝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비 아저씨도 있고, 뭐든 안전해요. 춘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 그 단어는 분명 귀했다. 그러나 안전은 아무 데도 부딪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부딪지 않으면 아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상처가 없었다. 상처가 없으면 이야기 또한 사라졌다. 그녀는 베란다 난간 너머로 같은 모양의 창문들이 반복되는 회색의 숲을 바라보았다. 가지런한 화분, 같은 색의 블라인드, 같은 시각에 열리고 닫히는 출근과 퇴근. 나는 여기서 무얼 팔아야 하노?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시장에서는 상추 한 단에도 안부를 얹어 팔았다. 깨씹은 조금 더 얹어 미안함을 덜어주었다. 떡 냄새의 발길이 멈춘 이를 보며 서비스요 하며 웃어주던 시간. 그런데 이곳에서는 외로움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외로움이 정리수납된 집. 장식장 속 유리처럼 반짝이지만 온기가 묻지 않는 질서. 딸은 점심 무료 건강검진 예약표를 꺼내 건넸다. 엄마,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무릎도 허리도 한 번 해봐요. 춘덕은 웃으며 받았다. 무릎, 허리, 손목. 어느 때고 수리받아야 할 부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고향의 진료실을 떠올렸다. 짐을 놓기 전 원장이 묻던 어제 바칠은 무리 안 하셨죠? 그 다정한 목소리가 마음의 처방전이었다. 서울의 예약표는 사람을 운반하는 내일 같았다. 오후가 되자 딸은 마트로 가자고 했다. 조명은 밝고 채소는 균일했고 바코드는 반짝였다. 엄마, 이게 더 싸요. 하나 사두면 한 주는 편하죠. 딸의 말은 옳았다. 그러나 순덕은 포장 비닐 너머로 채소를 바라보다가 서늘함을 느꼈다. 시장에서는 다음에 줄게 해도 알았소라며 메모지에 순덕 2000이라 적어줬다. 그 느슨한 신용의 세계. 틈이 있어 바람도 햇살도 드는 세계였다. 마트의 빠름은 좋았으나 틈이 없었다. 틈이 없으니 정이 미끄러졌다. 밤이 되자 딸은 무릎 담요를 덮어주었다. 엄마, 수면등 켜놓고 주무세요. 물은 여기, 약은 여기. 손주의 할머니 잘 자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숙면에 들었다. 춘덕은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손바닥에 남은 장터의 불향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돌아왔다. 사람은 어디에 부딪혀야 산다. 그녀는 속삭였다. 다음 날 딸이 말했다. 요즘 5일장이 사라진대요. 춘덕은 화면을 바라봤다. 불법, 안전, 정비 올바른 단어들이었다. 그러나 정비는 사람의 곡선까지 펴놓을 수도 있는가. 그녀는 창밖을 봤다. 바람이 블라인드를 흔들지 못했다. 그날 저녁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우리 집 앞에도 마켓 와요. 택배 아저씨가 다 가져다 줘요. 춘덕은 웃으며 답했다. 좋네, 편하겠네. 편의는 축복이었지만 사람을 둥글게 깎았다. 환하고 반듯하고 조용한 세계. 그녀는 잠들기 직전 고향의 버스 기사를 떠올렸다. 할매들 다음 주에도 봅시다. 그 인사 한마디가 마음을 데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안전과 온기,
질서와 사귐, 속도와 체온. 모두 필요했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건 따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출근하자 춘덕은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기차 시간표를 휴대폰으로 찾으려다 멈췄다. 역에서 물어보면 되지. 그녀는 웃으며 메모지를 꺼냈다. 딸아, 며칠만 다녀온다. 내 자리 확인하고 온다.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고 문을 닫았다. 문틈 사이로 햇살이 흘렀다. 춘덕은 작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살고 싶다.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고향역에 내리자 공기는 거칠었지만 익숙했다. 습기 섞인 흙냄새가 신발 밑창을 타고 올라왔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는 이미 몇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약봉지를, 누군가는 빈 배낭을 들고 있었다. 빈 배낭을 든 사람들은 시장으로 가는 사람들이었다. 채워올 준비가 된 사람들. 버스가 들어오자 운전석 거울이 햇빛을 튕겼다. 박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이쿠, 순덕이 할매, 어디 가셨노? 다들 걱정했는데. 잠깐 도시 구경 갔다 왔지. 버스가 출발하자 좌석마다 인사말이 흘렀다. 살았네, 살았어. 돌아와서 다행이다. 누군가는 말했다. 장, 요즘 뒤숭숭하대. 춘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입구에 닫자 현수막이 펄럭였다. 정비, 안전, 무허가. 단어들은 여전했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상인회 사무실 앞에는 젊은 상인들과 노점 할머니들이 엉켜 서 있었다. 공존방안이라고 적힌 종이가 벽에 붙었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다. 장날 구역을 줄이고 통로를 넓히고. 한숨이 터졌다. 우리 목숨도 규격화할 낀가. 춘덕은 박 할매의 팔을 잡았다. 나, 말 좀 할라고.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현수막 아래에 섰다. 비닐천 사이로 햇빛이 이마 위로 흘렀다. 내는 오래 팔아봤소. 오래 팔아보니 아는 게 하나 있소. 물건은 혼자 팔아지은 게 아니더이다. 돈이 오가기 전에 안부가 먼저 오갑디다. 우린 그 안부를 팔았고 안부를 사왔소. 젊은 상인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 맞소. 춘덕이 답했다. 근데 안전이 사람의 숨까지 막으면 그건 편안이지 살아있음은 아니더이다. 우린 이 장에서 살아있소. 넘어지고 일어나고 서로 일으켜주며. 줄이라면 줄이지요. 통로를 넓히라면 넓히지요. 근데 우리를 완전히 지우는 정비라면 그건 이 시장의 심장을 멈추는 정비요. 박 할매가 그녀의 등을 받쳤다. 젊은 상인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매장 열어두고 기다리는데 손님이 다 빠져나갑니다. 춘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합니다. 나도 상설시장 단골이요. 길이 두 개 있으면 바람도 두 갈래로 붑니다. 우리 서로 바람을 안내하면 안 되겠소. 우리 노점은 상설 가게를 손님한테 소개하겠소. 그 대신 상설 가게는 우리 짐을 좀 들어주이소. 서로 욕 대신 추천을, 눈치 대신 손을. 순간 현수막이 크게 펄럭였다. 글씨는 찢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의 뜻도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상인 회장이 고개를 숙였다. 시범으로 해봅시다. 그 한마디에 시장이 숨을 들이켰다. 다음 장날 젊은 상인 셋이 노인들의 짐을 옮겼다. 젊은 엄마가 인사했다. 할머니, 지난번 상추 잘 먹었어요. 춘덕은 미소 지었다. 웃으면서 팔아야지. 오후가 되자 칼국수집 사장이 노점까지 나왔다. 국물 뜨거우니 조심하이소. 추천이 욕설을 밀어냈다. 이름이 욕의 자리를 차지했다. 장이 끝날 무렵 버스 문이 열렸다. 박 기사가 말했다. 오늘은 서로 얼굴을 봤네. 춘덕은 창밖을 보았다. 논두렁 위에 들꽃, 굴뚝의 연기, 개 짖는 소리.
그녀는 마음속 장부를 펼쳤다. 이익과 손해, 속도와 체온. 도시의 안전은 이익이었지만 고향의 바람은 그녀의 이름으로 남는 이자였다. 다음 주 장은 조금씩 달라졌다. 통로가 넓어지고 손이 이어지고 얼굴이 익었다. 말과 손이 오가며 질서의 틈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의사는 말했다. 오늘은 혈색이 좋으시네요.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혔거든요. 침이 들어갔다. 살짝 아팠다. 아픔은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내 자리를 지켜냈다. 그녀는 속삭였다. 할매, 서울은 어떻던가요? 좋은 것도 많더라. 근데 내 숨이 쉴 자리는 여기더라. 창문에 비친 얼굴은 젊지도 늙지도 않았다. 다만 살아있었다. 시장의 불빛이 켜졌다. 순덕이 할매. 그녀는 돌아보며 대답했다. 예. 그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계절이 돌아왔다. 그리고 시장은 오늘도 살아 움직였다.